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또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또 시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몇 가지 지표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 1%가 전체 시장 마켓캡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쪽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ETF 플로우 보시면은 유입이 좀 많았었는데 그게 조금 무너지면서 유출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또 있는 것 같고 이더리움 쪽은 이제 연중 최저치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예전 배어장이 좀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이게 배어장이 이제 좀 시작이 되면은 지금 배어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온체인 지표를 조금 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올릴 만한 엄청난 뉴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 자체가 그 데이터에 조금 더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체인 지표 이야기들이 좀 최근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이제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BNB 코인이 조금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일련의 흐름들 뭐 봤을 때는 이제 BNB 코인 쪽이 최근에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시가총액에 관해서 재구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BNB 코인 네트워크상의 밈 코인들에 관한 그 어떤 사용량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솔라나를 하락을 할 때 BNB 체인이 좀 이제 상승을 하고 또 바이낸스 내에서 또 사용되는 토큰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BNB 토큰에 관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시가총액을 계속 이제 상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지금 BNB 체인에 관해서는 이제 블리시에 이제 투표한 이제 투자자분들 82%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망 자체를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82,000을 겨우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이더리움 1,800이었고요. 또 XRP도 이제 하락이 나와줬고 솔라나 코인도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낙폭을 좀 그려왔습니다. 도지코인은 악재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제가 이따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카르다노 에이다도 지금 떨어졌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앱토스도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아발란체 쪽에 관해서 그 그레스케일이 현물 ETF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투심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공포 탐욕 지수도 24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투심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지금 17로 크게 변동성 없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알트코인 시즌은 언제 오느냐 이런 시장의 의문점들 굉장히 좀 많다고 보실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계속 시장에 뉴스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도지코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지코인 사용 계획 없다. 이름만 비슷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후율부를 도지라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거 도지코인을 의식한 거 아니야? 역시 도지파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그냥 정부 효율부는 어쩌다 보니까 도지라고 지어진 거지 도지코인이랑은 연관이 없다. 그냥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타운홀 미팅에 참여해서 둘의 이름이 같은 건 이제 맞는데 둘 사이에 어떤 그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명색의 도지 파파인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막 이런 이제 반응도 이제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코인이 전일 대비해서 3.3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테슬라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오너로 인해서 상승한 이제 자산들은 오너가 또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이제 부각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이제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버핏이 이제 비트코인은 쥐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약간 버핏이 이야기하는 암호화폐는 이제 속고 속이는 그런 생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버핏이 브라질에 있는 어떤 홀딩스에 갑자기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브라질 이제 남미 쪽 회사죠. 근데 이제 그게 버핏이 이제 지분을 처음에는 0. 몇 퍼센트에서 1%까지 늘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고, 지금 최근 집계로 봤을 때 버핏이 누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홀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거래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이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뱅가드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우리가 블랙록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블랙록과 뱅가드. 근데 사실 이제 블랙록은 지금 ETF를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블랙록도 입장이 알트코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와 이더 정도라고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뱅가드는 이제 암호화폐 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뱅가드가 사실상 간접 투자를 또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게임스탑 최대 주주로 있는 게임스탑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그때 이제 관련해서 뉴스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랩소디에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뉴스일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 이 게임스탑의 최대 주주는 또 뱅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지만 지분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뱅가드가 가상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집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비트코인 매집을 공식화하면서 뱅가드가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뱅가드는 이제 게임스탑의 주식을 8.76%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3%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이제 지분이 많다라고 보는데, 8.76%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통 금융권에 있었던 기관들은 암호화폐 쪽에 관해서 입장을 고수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놓고 투자를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되게 우회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뱅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투기 자산이다, 가상자산 ETF 이제 블랙록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출시할 계획 없다. 사실 뱅가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ETF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S&P나 나스닥 쪽에 투자하는 ETF를 운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매수를 합니다. 꼭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을 고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게임스탑이 이제 최대 주주가 또 뱅가드이다, 이제 이런 또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뱅가드가 게임스탑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놀라움을 표출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조금 그래도 우리 생태계 면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가십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좀 가지고 왔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장기 투자자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축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밸류데이즈 디스트로이드 지표가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장기랑 대형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뜻한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표 자체가 장기간 보유된 비트코인의 이동을 관찰하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제 보유된 비트코인의 거래가 늘었음을 뜻하고요. 반대로 해당 지표가 낮을수록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가 줄어들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된 차트를 보면요. 2023년 이제 1월 10일과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그리고 2025년 3월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익 실현에 부적합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역사적으로 VDD의 저점이 발생한 뒤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또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코인 상승을 좀 예상한다라는 이제 지표가 좀 나왔고, 우리가 사실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지표는 좀 중요하게 보죠. 시장에 오래 참여를 했고 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이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게 또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급격한 매도 압력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쪽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남아 볼게요. 일본의 금융 감독이 암호화폐를 이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도 이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상품 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근데 금융청은 그간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왔고요. 최근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을 대비해서 금융상품거래법에 자금 결제법을 도입한 내용의 규제 체계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한해서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제 추진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일본이 이제 거래소 탑을 찍기도 했었잖아요. 처음 암호화폐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바이낸스가 당연히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런 면들을 봤었을 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 개척에 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사는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솔라나의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수가 지금 현재 1112만 개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이제 가상자산 분석가는 솔라나를 0.1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유자들 자체가 솔라나 자체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솔라나 쪽에 관한 활성화에 관해서 이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또 이제 센티멘탈적으로 이제 이게 솔라나가 더 상승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역시나 의견은 좀 다양하고,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자주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 보실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BNB 기반의 이제 밈코인 쪽에 관한 활성화가 조금 더 많게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따라서 밈코인의 수혜 자리도 내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솔라나 자체가 이제 뭐 밈코인이 이제 많이 부활을 하고 많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밈코인과의 관계성은 솔라나한테 가격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EC 폴 애킨스가 청문회를 거쳤고, 사실 청문회 자체는 이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의원이 이제 폴 애킨스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문회다 보니까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이제 받았던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이제 도래하게끔 하는데 너가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헤드라인으로 걸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폴 웩킨스가 이제 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SEC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발언이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이제 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어떤 이제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트코인 감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 규제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게리 겐슬러 때는. 근데 요거를 일단은 철폐를 하시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소식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들 이제 업계들이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규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 체제와의 극명한 정책 전환을 좀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거나 또 아예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포인트는 이제 폴 애킨스는 이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규제들을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이걸이,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은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시장의 성장을 돕겠다라는 확실히 친화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장기적인 호재로서의 작용될 가능성은 크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지켜봐서 그러니까 유의미한 또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SEC 쪽에 관한 행동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암호화폐 이야기 열심히 한번 나눠봤고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이제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 들어갈까요? 현실적으로 미국은 지금 삼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삼선 발언을 해서 세상에. MBC와 인터뷰에서 삼선 발언과 그린란드 발언을 해서 약간 화제가 되고 화제라기보다는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MBC 인터뷰가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약간 그 발언이 좀 약간 화제라기보다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며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헌법적 한계를 정치적으로 우회하려는 명백한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발언은 미국의 민주체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은 위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전체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CNN이나 오늘 핫한 뉴스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m not jok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진짜 얘기했고요. 농담 아닐 것 예, 같아요. 그간 농담에 비춰졌던 삼선 발언이 실행 의도임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a method.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법이 있다라고 헌법을 직접 어기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고 얘기했고 JD 벤슨의 출마 시나리오, 대리 출마 시나리오가 있는 그 방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리 후보 전면 배치, 당선 후 권력 위임을 가능성을 암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헌법적 한계와 우회 전략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제한은 뭐냐면 미국 헌법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2번 이상 대통령을 선출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2조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통령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직접 또는 부통령 간접 경로로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이나 뭐 부통령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회 전략 시도는 뭐냐면 비통치 모델 JD 벤슨이 대통령, 트럼프는 실질 통치자로 군림하는 그림자 정부 구조를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JD 벤슨이 이제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퍼블릭 앤디 그래서 비연속적으로 삼선 허용 개헌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오바마만 맞고 트럼프만 가능한 선별적 개정안이 비판이라는 존재, 약간 이런 식의 개정안인데 어쨌든 삼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거고요.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입장이고 헌정의 위기를 유발하는 반민주적 야심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단 뭐 환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상화된 비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프레임에서는 충성 결집과 반대 진영의 도발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 효과적으로는 만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화당 내 트럼프 충성파와 헌법주의자들 간의 내부 균열을 일단 심화시켰고요. 헌법을 넘어선 지도자 프레임으로 극단적 충성 유권자들 결집에 효과가 완전 만점입니다. 일단 그러고요. 개헌안 현실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66% 연방의회와 75% 비준이 필요한데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이거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나 민주주의 내적 균형과 견제와 파괴 가능성 현실적 위험이 있어서 아주 뭐 이런 균열은 제대로 일으켜놨습니다. 그래서 삼선 도전 발언은 법률적 실험보다는 정치적 작전에 가까운 그런
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헌법을 정치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서 정당성과 충성이라는 양극화의 깊은 심연으로 어쨌든 더 빠져들게 하고 수 있는 트럼프의 어떤 작전이 군사적 작전 같은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답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트럼프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작전을 내보이고 있는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4년 내내 뭐 이렇게 얘기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게요. 5년 내내 네.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즈 덩어리를 오른쪽에 머리 쓰고 100만 달러 슈퍼를 이렇게 제공하고 뭐 트럼프 머스크가 계속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힘듭니다. 이거 계속 다 소화해내기 정말 힘듭니다. 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2천만 달러 마케팅 비용을 쓰고 이제 매일 200만 달러씩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정치행보가 드디어 실험됐고 이제 보수 운동의 리브랜딩 실험장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성향의 대법관 후보 브래드 슈멜의 지지 유세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본인은 불참하고 머스크가 전면에 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안 나서고요. 이 머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머스크 연계 단체가 총 2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100만 달러 경품 왼쪽에 보이시죠? 지금 수표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패커스 이 모자가 이 패커스 모자거든요. 착용하고 사인 후 관중들에게 던집니다. 이 던져서 받으면 이제 주는 약간 이런 행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머스크는 후보 없는 정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후보가 없어요 지금. 후보가 안 나서 시멜 판사 캠프는 사실상 배경이고 머스크가 브랜드 자체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약간 이런 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신에 누가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보수 진영의 실험에서 머스크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고요. 이 보수 판사가 아니라 머스크를 보러 오는 약간 이런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 머스크가 당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판세고요. 사실 이 판결이 되면 하원 전체를 장악하는 약간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단순 주 법원 선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판도를 바꾸는 이 선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선거가 되고 있고요. 약간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사회보장제나 전반적인 노령층 중산층 보수권 유권자를 결집하는 장치로 지금 머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표하면 100만 달러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주법원 대법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고 법률의 회색지대 마케팅을 어쨌든 약간 보수 유권자 쪽으로 이제 약간 끌어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결집을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강한 결집을 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현금 동원력을 해서 자금법 밖에 있는 수억 달러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슈퍼팩과 제도의 회피 구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정치인보다 더 큰 정치적 행위자가 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집회는 사실 단순한 지지 연설이 아니라 이 기존 보수의 대리인이 아닌 설계자, 제작자 그리고 스타로서 머스크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약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떤 보수 유권자인 슈멜이 만약에 이기면 머스크의 선거 전술이 정당보다 더 효과적인 걸 입증하게 되는 약간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되면 이 전술을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슈멜이 지면 머스크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어쨌든 자산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많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재밌을 것 같은 뭐 제가 볼 때 좀 즐기게 되지 않을까. 본부장님 바쁘시겠네요. 네, 계속 취재를 해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취재를 하셔야겠는데. 다음 소식도 트럼프 얘기입니다. 아유, 아이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선 공약 때 나온 건데 팁 면세라는 게 있습니다. 노팁 온 팁이라고 팁도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세금을 매깁니다. 팁 문화가 원체 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팁도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당근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물물 교환 같은 것들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거든요. 나라에서 조금씩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 금액 자체가 원체 이제 커지는 물물 교환 자체도 많이들 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세금을 좀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해서 이 감세 공약을 넘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미국 서비스 노동 계층에게 어떤 개량한 대중 영합책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구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이 뭔가라고 볼 때 생각하시면 핵심 개념은 이런 겁니다. 식당, 호텔, 카지노 등에서 받는 팁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제안을 한 겁니다. 2024년 지난해 6월에 네바다 유사회 중에서 이제 I will eliminate tax on the tip이라고 해서 팁에 대해서 이제 나는 세금을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이 부분을 나는 이제 매기지 않겠다. 그래서 당신은 you deserve to keep every dollar you own.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당신 충분히 나는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보존해주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했고 공약으로 요거를 이제는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의 표심을 공략했고 사실은 이게 결정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제 표를 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은 당신의 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감성적 표심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현재 이제 팁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팁도 법적인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현금 팁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미국은 이거 크레딧 카드로 팁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계산할 때 이거 8%나 10%를 팁에 첨가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가능하죠. 네. 그렇게 이제 네. 저도 많이 냈습니다. 저도요. 예, 저도 이제 유학 갔을 때 많이 내고 했는데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종업원이 팁 수령을 고용주에게 할 때 W2 양식이 있습니다. W2 양식에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사회보장제 SSA나 요게 메디케어에 모두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과되고 팁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건 사실 1930년대 이어진 제도거든요.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되고 사실은 팁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건 1930년대부터 이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돼 있고 고용주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는 세금도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고용주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구조를 보면 입법안의 요 주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부카넌이라는 이 어쨌든 요 부분에 있는 요 어쨌든 의원이 제안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요. 공제 대상은 전통적인 팁 산업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레스토랑이나 카지노에 W2라고 이게 원래 세금을 낼 때 요 어쨌든 요 뭐라 그러죠? 요 어쨌든 이 세금 내는 이 뭐지? 이 어쨌든 이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안이라고 해서 이 안입니다. 그래서 쓰는 이 어쨌든 안인데 요 직원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있고요. 팁 소득안에 대한 연간 최대한이 25,000달러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면제안이 있어서 요 면제안을 하면 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쓰면 되는 있습니다. 소득 상한세는 연간 16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려둘게요. 16만 달러 정도만 이하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제외되는데 16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벌기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벌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16만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보셔보시면 아시겠죠. 16만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고용주가 팁을 분리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가능하고요. 우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버 그리고 이제 도어대시라고 해서 문 열어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 좀 많이 보십니다. 네. 그래서 1099 자영업자 이 코드 번호입니다. 1099 자영업자 현 시점에서 이제 기준이고요. 기대 효과는 서비스업계 종사자 표심이 결집하는 부분이고 연 평균 소득 35,000달러 수준 약간 이 저소득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게 이제 세금 환급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고객들에게는 이제 팁 부담에 대한 심리 효과. 그러니까 팁 부담이 세금이 없기 때문에 팁을 마음껏 줄 수 있다는 약간 이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팁 문화를 확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판이 뭐냐면 팁을 못 받는 저임금차 등이 있어요. 더임금. 그러니까 청소부나 경비원들은 잘 안 주거든요. 경비원들은 누가 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봤는데 아주 빌딩 청소원 이런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한테는 잘 그러니까 빌딩 이런 분들은 그쵸, 잘 안 그쵸,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호텔 청소분들은 주는데 유리창을 닦는다거나 예, 그런 분들이나 그런 거는 아예 그러니까 밤에나 이런 아예 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팁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고객을 상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상대를 안 하니까. 이런 분들은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뭐 그냥 아주 허드렛 일을 하고 아주 이렇게 하수도 이런 분들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역차별이 된다는 거고 10년간 최대 2천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원래 받아야 될 거 못 받으니까 요 부분은 누가 메꿀 것이냐 결국에 어디서 메꿀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있고 고용주가 팁도 면세인데 기본급을 더 줄이자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럼 또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팁과 뭐 서비스 요금이나 이 부분에 구분이 또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있어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참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문제입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약간 대변인까지는 아니고 약간 전문 취재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트럼프 전문 네. 취재. 이게 미국이 갑자기 출산 장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출산 장려. 프로나탈리즘이라고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이하에 보수 진영 쪽에서 출산 장려를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걔가 아니라 그 친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 네. 이 단순한 가족 지원을 넘어서 국가 존속과 문명 생존과 경제 성장과 직결된 담론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출산 작년인가 하면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과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최저인데 어쨌든 이 미국도 최저입니다. 그래서 핵가족의 대가족으로 전환을 꿈꾸고 여러 가지 이제 재건을 꿈꾸는데 사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제이디 벤슨, 일론 머스크는 친트럼프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이 부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사실은 이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근데 맞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낳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벤슨 진영은 종교 가족주의 핵심으로 이제 많이 놓자 이제 기독교적 가치과 가부장적 가치, 가족 단위 출산이 사실은 이제 국가 존손의 토대라고 얘기해서 이제 많이 놓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머스크의 이제 다처 다산 모델이 비도덕적 소비주의를 간주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반은 이제 탈종교와 기술 중심의 인류 생존 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의 위험은 뭐냐면 인간의 상품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이디어로 뭐가 얘기되고 있냐면 6자녀 이상 낳는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자. 네. 이게 프랑스와 헝가리식의 이제 인센티브 같은 내용이고 베이비 보너스를 주자라는 얘기가 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3자녀 이상에게 차량 구매 부담을 카시트 규제 완화라는 게 구매 부담을 감소시키자라는 게 있고 다자녀 자녀를 살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게 있고 기혼 다자녀 가정에게 이제 세제 우대를 주자는 게 있고 어쨌든 뭐 출산 임신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뭐 그리고 이제 불임 치료 확대를 뭐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 한계나 모순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규제나 관세 확대에 오히려 가족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히려 이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될 거냐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이민자 출생 축소를 하고 있고 출산율을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되고 왜냐하면 이민자는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민 제한으로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같고 오히려 재택근무가 축소되니까 오피스 복귀는 오히려 출산이나 이런 유연성을 약화시키거든요. 정책 자체가 지금 주 5일 근무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가 불안정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누가 이게 애를 놓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윤리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뭐 IVF 강화하고 있고 인간의 상품화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지금 가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누가 애를 놓겠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본인들이 정말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정말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이게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철학과 구조의 반영인데 국가 철학은 정말 밑에의 온도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구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속상하네요. 다음 소식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알리바바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인이 오고 나서 드디어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할 때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최근에 시진핑 총리가 그 약간 정말로 그걸 나섰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정말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처럼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이제 깃대만 꽂으면 중국에 돈을 번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1988년 이후로 가장 위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총리가 이제 뭐 애플이나 뭐 TSMC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BMW나 뭐 이런 메르스 벤츠를 다 불러가지고 투자해라.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제재를 했던 약간 옛날에 뭐 어떤 무리를 빌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마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이게 뭐 축적했다고 이제 축적했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인이 이번에 이제 자기가 부활을 하면서 AI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1천억 달러 돌파를 이제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선두주를 하고 있고요. 위기를 시작으로 자초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회심의 카드로 하면서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복권이 되면서 부활 스토리를 쓰고 있으면서 새로운 축으로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오픈 소스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 매출 증가가 AI 활용으로 이제 수요가 폭등하고 있고요. 수익화 모델로는 AI와 클라우드 시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공짜지만 돌아가는 서버는 유료다라는 전략으로 하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알리바바 생태계로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면서 AI 모델과 이제 필요한 연산자 알리바바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잃어버린 전자상계를 기부해서 AI 플러스 클라우드 선도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인의 자선가, 조직 정비, 그리고 이제 AI 선도 기업, 정치 기류의 변화에 맞물려서 중국 기업의 산업부활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엘레반이 더 이상 과거의 전자상거래 공룡이 아닌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금 보면 이제 약간 그 미국은 약간 세계를 약간 어떤 롤 뭐랄까 약간 은행처럼 바뀌고 있어요. 미국이 약간 은행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약간 그 전쟁의 어떤 그 원조를 약간 자신들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다 받겠다고 해서 4% 이자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빌려준 걸. 그리고 다 받고 그 광물로 받고 연이자에서 다 받겠다 그러고 약간 식민지 이후에 그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복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것처럼 그쪽을 막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 약간 공백이 된 자리를 이제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간 중국의 약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약간 그렇게 약간 빚쟁이처럼 약간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독촉합니까? 예, 독촉하면서 달라고? 독촉하면서 약간 왜냐하면 지금 약간 트럼프는 약간 빚쟁이처럼 행동하면서 약간 그렇게 이제 식민지처럼 그린란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약간 그런 어떤 이익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이제 우군화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린란드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를 이 MBC 인터뷰에서 그린란드를 또 미국 땅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미국 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누구 맘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일본이 독도 이제 주장하듯이 약간 네, 그런 아니, 느낌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근데 뜬금없어요. 계속 음. 뜬금없다는 거죠. 뭐 독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트럼프 다시 그린란드 병합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 MBC와의 통합에서 우리는 미국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우리는 미국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슨이 이제 선거 직후 무단으로 방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고 공식 초청 없이 방문하는 건 하지 마라. 그리고 개썰매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캐나다 이제 사실 최근에 캐나다, 파나다 운하 방문 이런 것들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고 최근에 이제 그 블랙락이 그 인수했잖아요. 그쪽 운하를 그 운하를 이제 인수한 거에 대해서 시진핑 총리가 되게 화를 냈어요. 그 산 거에 대해서 그 판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트럼프는 2019년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고 이것 때문에 덴마크하고 이제 외교 분쟁을 되게 일으켰는데 덴마크 총리가 그 당시에도 이게 매물로 나인 땅이 아닌데 왜 자꾸 사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군사력 없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기 외교 핵심 정책을 보면 전략적 영토와 에너지 자원과 북극에 가깝다고 얘기해서 계속 지금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무례한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데 뭐 떠드는 건 자유인데 사실은 가져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팔레스타인도 관광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이제 뭐 단순한 섬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고 제2의 괌, 하와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그린란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해군 기지, 극지방, 뭐 전초 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뭐 유엔 헌장에는 민족 자결권 영토 보존 원칙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관계 없어요. 트럼프는 요즘 WTO 유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삼선이 오늘은 제일 재밌었어요. 삼선을 이제 노리고 네. 계신다니. 네. 예. 네. 아이고. 네. 네. 트럼프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빼면 얘기가 없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4월 2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4월 2일 날 사실
상호관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사실은 권한 대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없는 봐야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뭐 대응이 안 되죠. 그쪽에서도 네. 우리를 뭐 상대하고 있지가 않으니까 예, 이 상황에서 또 심판도 미뤄진 네. 상황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입니다. 여러 예, 가지. 리스크가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소식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랩소디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네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습니다. 김 회장은 하나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새 아들에게 증여하며 경영권을 승계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31일 하나그룹은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이 보유한 하나지분의 절반을 새 아들에게 각각 4.86%, 3.23%, 3.23%씩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동관 부회장은 4.86%,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은 각각 3.23%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증여 후 하나그룹의 지주사인 주하나의 지분 구조는 하나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새 아들이 하나에너지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으며 주하나의 지분율은 42.67%로 증가해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하나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를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하나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하나오션의 지분 인수는 승계와 무관하다며 방산업체들의 견제와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주하나와 하나에너지 합병을 위한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증여세 2,218억 원을 새 아들이 납부할 예정이며 주가는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은 이번 승계를 통해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차세대 핵심 사업에 집중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 발표가 현실화되며 미국 자동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현대차가 미국 딜러들에게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딜러들에게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판매 기회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비자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현대차 대리점을 찾은 한 소비자는 트럼프 정책으로 신차 가격이 최대 $15,000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 결정을 앞당겼다며 그 정도로 오르면 더는 새 차를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단지 고가 수입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GM, 포드 등도 미국의 지역에서 생산해 들여오는 $30,000 미만의 저가 모델 판매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업계는 이들 모델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GM은 관세 발표 이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 쉐보레 딜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차량을 공급받았다고 밝혔고 스텔란티스의 딜러는 현재 보유한 60일 분량의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가 적용된 고가 차량만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장 전망도 어둡습니다. JP모건은 자동차 평균 가격이 관세로 인해 약 11%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달 뒤면 관세가 붙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번스타인은 관세 충격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딜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블룸필드의 현대차 대리점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것 같다며 차값이 오르면 당연히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조만간 발표될 1분기 실적에서는 다소 선방할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는 관세 여파로 매출 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차값 인상 전 막차 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판도 변화가 현대차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LB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에 번번이 실패하며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은 최근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재도전을 다짐했지만 승인 임박이라는 낙관적인 메시지가 반복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HLB는 31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실패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재도전 의사를 밝히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장진우 부사장은 약효에는 문제가 없다며 승인 가능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HLB가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하면 보완 요청서를 받을 확률은 평균 81%로 높은 편이며 두 번째 보완 요청서 후 재승인까지 평균 100일에서 224일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도 빠른 대응을 위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HLB가 FDA로부터 두 번째 보완 요청서를 받은 뒤 주가는 급락하며 2023년 3월 22일 역대 최고가인 11만 1,800원에서 5만 원대로 급락한 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다시 5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주가는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보세라닙은 2016년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한 이후 위암 3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했으나 2019년 말 발표된 임상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신약 허가 신청이 무산됐습니다. 그 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방향을 틀었으나 계속된 FDA 보완 요청서와 승인 실패로 인해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두 번째 보완 요청서의 원인으로는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맙의 생산시설 관련 문제가 꼽히고 있으며 주요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HLB 측은 FDA 승인이 임박했다는 낙관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며 시장 기대를 높였지만 때마다 결과가 따르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LB는 2023년 두 번째 보완 요청서 발표 후 주가는 29.97% 하락했으며 앞서 두 번째 실패 이후 주가는 또다시 급락했다는 사실은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FDA 승인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실패가 반복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두 조선업계 거대 라이벌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사업 일정은 원래 2023년 12월 기본 설계를 마친 후 2024년부터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두 업체 간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참여할 방법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자사와 수의 계약을 전제로 하나오션이 협력 업체로 상세 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하나오션은 자사가 공동 계약을 통해 두 업체가 함께 상세 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DX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두 업체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 방식을 결론짓기 위해 내달 중순에 열린 분과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우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KDDX 전략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두 업체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략적 함정의 전력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두 조선업계는 KDDX 사업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준재가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